안녕하세요. 저는 믿고 있었던 가장 친한 존재가 한순간에 가장 보기 싫은 사람이 되어 힘들어했던 여성입니다. 제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숨쉬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되네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죠.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제 열정을 보시고는 결국 지지해 주셨어요.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더욱 그림에 몰두했어요. 그림은 제 슬픔을 달래주는 유일한 탈출구였거든요. 대학은 당연히 미대로 진학했어요. 그곳에서 제 실력을 인정받으며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죠. 졸업 후에는 꿈꾸던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주 업무는 책이나 소설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죠. 이후에 제 그림 실력을 인정받아 전시회 제안을 받았죠. 저는 기뻐서 바로 승낙을 했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들면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작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현실의 무게가 저를 짓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그림 전시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그는 제 작품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직접인 대화에 매료되었었죠. 그는 중소기업 CEO였는데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자주 만나 데이트를 즐겼어요. 그는 항상 제 일을 존중해주고 응원해 주었죠. 당신의 그림은 정말 특별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있어. 라고 말해주곤 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제 자존감은 하늘을 날았죠.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식 날 그는 제게 우리 함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자라고 속삭였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죠. 남편과 결혼한 지 3년이 되어가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는 제 일을 존중해주고 응원해주는 멋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갈등이 깊어졌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했어요. 집안일을 누가 할 것인지, 주말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등의 일상적인 문제였죠. 하지만 이제는 거의 매일 격렬한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의 사업 문제, 우리의 불임 문제 등 모든 것이 갈등의 씨앗이 되었죠. 남편이 운영하던 중소기업은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는 듯했지만 최근 몇 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재정적인 압박감이 커지면서 그의 성격도 변했어요. 예전에 다정하고 이해심 많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늘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때로는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와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특히 우리의 불임 문제가 큰 스트레스예요. 결혼 후 3년째부터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검사도 받아봤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죠. 남편은 점점 초조해지고 있어요. 너는 왜 아이를 갖지 못하느냐 하며 저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요.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시어머니는 항상 아들 편만 들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비난했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도 모두 제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너는 일만 하느라 아이를 낳을 생각은 하지도 않냐. 며느리 구실도 못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이 집에 있느냐 등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직업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화가가 뭐가 대단하냐, 돈이나 제대로 벌어오느냐며 비아냥거리죠. 제 작품을 보면서도 이런 그림이 뭐가 좋다는 거냐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죠.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돼요. 그러던 중 제 어머니께서 갑자기 크게 아프셨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게는 어머니밖에 없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외동딸인 저에게 어머니는 전부나 다름없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힘없고 약해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은 잘 끝났다며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당연히 제가 간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는데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돌볼 차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간병인을 고용하자고 했습니다. 너는 일에 집중해야지. 왜 너가 직접 해야 하냐고 말이에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뿐이었나 봐요. 우리는 이 문제로 큰 싸움을 벌였어요. 저는 당신 어머니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고 따졌죠. 그러자 남편은 네 엄마는 네 엄마지 내 엄마가 아니잖아 라고 대꾸했어요. 그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3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에게 저희 어머니는 여전히 남이었던 거예요. 결국 제 뜻대로 직접 어머니를 돌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죠. 그는 제가 일을 소홀히 한다며 불평했고 수입이 줄어든 것에 대해 화를 냈어요. 너네 어머니 때문에 우리 살림이 망하게 생겼다는 말까지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확 식는 것을 느꼈어요. 다행히 이웃 가게 주인 언니가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우리 부부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당시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1층 카페에서 우연히 이웃집 언니를 만났어요. 그녀는 싱글 여성이었어요. 카페 주인이자 바리스타로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가 인상적이었죠. 그날 우리는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언니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눈치챘나 봐요. 이사 오니까 어때요? 적응하기 힘들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는 제 손을 잡아주며 위로해 주었죠.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언니는 항상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 주었죠. 그녀의 카페는 저에게 안식처가 되었어요. 힘들 때마다 찾아가면 언니는 늘 따뜻한 커피와 함께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거든요. 남편도 이웃집 언니를 좋아했어요. 와, 정말 좋은 이웃을 만났네 라며 기뻐했죠. 우리 부부는 종종 언니의 카페에서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어요. 언니는 우리를 위해 특별한 메뉴를 만들어주기도 했고 가끔은 집에 초대해 직접 요리한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죠. 언니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데다가 세심하고 배려심이 깊었죠. 그녀의 카페는 늘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고 손님들 모두가 그녀를 좋아했어요. 언니는 한때 대기업에서 일했다고 해요. 하지만 회사 생활의 회의를 느끼고 과감히 사표를 던졌대요. 그 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이 카페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남들이 정해준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했죠. 라는 그녀의 말에 저는 큰 감명을 받았어요. 언니는 또 굉장히 지적이에요. 책을 정말 많이 읽어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새로운 걸 배우게 되죠. 그녀의 카페 한쪽에는 작은 서재가 있어요. 손님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녀의 이런 모습들이 저희 부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특히 제가 불임으로 힘들어할 때 언니는 늘 곁에서 위로해 주었죠. 아이가 없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에요. 당신의 가치는 아이 유무로 결정되지 않아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이렇게 언니는 우리 부부에게 단순한 이웃을 넘어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조언자가 되었어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죠. 때로는 밤늦게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어머니 병간호를 도와주시기도 했어요. 힘들 때 서로 도와야지. 그게 이웃이지라며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그녀의 위로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그녀 덕분에 조금씩 힘을 내고 있어요. 가끔은 그녀의 가게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녀는 제게 넌 정말 대단해. 이런 상황에서도 꿋꿋이 버티고 있잖아 라고 말해주세요. 그 말을 들을 때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냉담했어요. 오히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라고 강요하셨죠. 네가 계속 친정에만 가 있으니 우리 아들이 고생하는 거야. 부모를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네 남편이 더 중요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시어머니께서 작년에 허리 수술을 받으셨을 때는 제가 직접 병간호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때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수발 드는 건 당연한 거지라고 하셨는데 정작 제 친정어머니에 대해서는 이렇게 냉정하셨어요. 이런 이중잣대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 일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났어요. 마감을 지키지 못해 클라이언트를 잃기도 했고 새로운 의뢰도 받지 못했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졌어요. 남편은 이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고 매일 밤 돈 문제로 싸우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를 불러 조심스레 말씀하셨어요. 그 이웃집 언니를 너무 믿지 마라. 언제 등을 돌릴지 모른다고요. 어머니의 말씀에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정말 그녀를 믿어도 될까? 혹시 제 상황을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힘들어하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남편하고 잘 지내야 해. 세상에 완벽한 남자는 없어. 네 아버지도 그랬지만 참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정말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최선일까요? 이렇게 제 삶은 날마다 꼬여만 갑니다. 남편과의 갈등, 시어머니와의 대립, 어머니의 병간호, 그리고 유일한 지지자에 대한 의심까지. 때로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멀리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어머니를 홀로 두고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사이에 아직 사랑이 남아있다고 믿고 싶어요. 요즘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곤 해요. 언제쯤 이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까요?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야 할까요? 제 일은 언제쯤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단 하나 확실한 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 변화가 무엇이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고민도 해요. 상담이나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은 마치 폭탄과도 같았죠. 제가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이웃집 언니가 사실은 남편의 내연녀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임신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저 웃음만 나왔어요. 너무 어이없는 말을 해서 농담으로 들렸거든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제가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집을 비운 사이 그들은 우리 집을 드나들며 연애를 즐겼다고 해요. 제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던 그 여자가 사실은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배신감과 분노,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이었어요. 어머니의 재활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1층 카페 위층에 사는 김 할머니를 만났어요. 평소 인사만 하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그날따라 할머니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아이고, 딸내미야. 너무 힘들어 보이는구나. 어쩌다가 이런 일이.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그저 제 얼굴이 피곤해 보여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죠.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되묻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더니 입을 다무셨어요. 아니, 네가 모르는 거였구나. 에구, 내가 괜한 말을 했네. 할머니의 이상한 반응에 저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할머니, 제가 모르는 게 뭔가요?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결국 입을 여셨어요. 사실 니네 남편이랑 1층 가게 주인 여자랑 눈이 맞았다더라. 여기저기서 소문이 파다하게 돌던데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과 이웃집 언니가 연인 사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할머니,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언니는 저희 부부의 좋은 친구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이고, 너가 모르는 게 많구나. 너가 어머니 간호한다고 집 비울 때마다 그 여자가 너희 집에 들락날락했다더라. 밤늦게까지 불 켜져 있고 웃음소리도 들렸다고 하던데.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점점 얼굴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아니에요, 할머니. 그건 분명 오해예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1층 가게 언니랑 뭔가 있어? 남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그는 화들짝 놀라더니 얼굴색이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왜 그런 말을 해? 그의 당황한 반응에 저는 의심이 들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죠.
사실대로 말해줘. 너희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남편은 강하게 부정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일 절대 없어.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린 거야?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며 저를 의심했어요. 너 요즘 이상해.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분은 우리 부부의 좋은 친구일 뿐이야. 이런 의심은 하지 마. 남편의 강한 부정에 저는 잠시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제가 오해한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죠. 며칠 뒤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제 의심을 더욱 키웠어요. 그 여자 임신했대. 누구의 아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임신이라니요. 저희 부부가 몇 년째 아이를 갖지 못해 고민하던 차에 이웃집 언니의 임신 소식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후 저는 다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강하게 부정했죠. 다 헛소문이야. 그 여자의 사생활에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 이런 쓸데없는 소문에 신경 쓰지 마. 남편의 완강한 태도에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러고 며칠 뒤 어머니의 상태가 예상보다 빨리 좋아져서 재활 치료가 일찍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분의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회복 속도가 놀랍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뻤죠.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기 전에 집에 들러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로 했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렸는데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우리 집 현관에서 이웃집 언니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이 그 뒤를 따라 나오면서 언니를 배웅하고 있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왜 언니가 우리 집에서 나오는 거지? 남편과 단둘이 있었던 거야?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고 그동안 들었던 소문들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죠. 어머, 언니 여긴 웬일이야?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라며 물었어요. 언니와 남편은 저를 보자 깜짝 놀란 듯했어요. 둘 다 얼굴이 굳어지더니 서로를 힐끗 쳐다봤죠.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 여보, 벌써 왔어? 저기, 사실은 내가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도와달라고 잠깐 불렀어. 언니도 재빨리 거들었어요. 맞아, 갑자기 연락이 와서 급하게 왔어. 남편이 너를 위해 요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남편에게 무심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간호에 집중하느라 남편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아, 그랬구나.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신경을 못 썼네. 제 말에 남편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웃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나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 언니도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너네 부부 정말 보기 좋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다행이야.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남편을 의심했는지, 그리고 그 의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남편은 그저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 했을 뿐인데 제가 오해를 한 거죠. 고마워, 여보. 그리고 언니도 고마워.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봐. 우리 셋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헤어졌어요. 집에 들어와 보니 주방에는 요리를 시도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남편의 노력이 엿보였죠.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기로 다짐했어요. 어쩌면 이 모든 의심과 불안은 제가 남편을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믿는 관계를 만들어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얼마 후 어머니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져서 병원에 다시 올 필요가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어머니도 환하게 웃으시며 이제 걱정 끝이네 라고 하셨죠. 그때 어머니께서 시간도 남았으니 산부인과에 가서 정기검진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제안하셨어요. 저도 동의했죠. 사실 불임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산부인과에서 의사 선생님께 저희 부부의 불임 문제에 대해 털어놨어요. 검사 결과 놀랍게도 저는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환자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남편분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동안 시댁과 남편의 압박으로 제 잘못이라고만 생각했던 불임이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니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죠. 그래도 결국 네 잘못 아니야? 의사가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 넌 항상 긴장하고 예민하잖아. 남편의 말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남편 몰래 정액 검사를 해보기로 한 거예요. 인터넷으로 정액 검사 키트를 구매해 몰래 숨겨뒀어요. 그리고 남편과 관계를 맺은 후 콘돔에 있는 정액을 몰래 가져와 자가 키트로 검사를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그 사진을 들고 비뇨기과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정자가 하나도 안 보여요. 의사 선생님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자가 키트가 100% 정확한 건 아니라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진만 봤을 때는 무정자증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특히 폐쇄성 무정자증일 수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폐쇄성 무정자증이요? 그게 뭔가요? 의사 선생님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폐쇄성 무정자증은 정자가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정자의 이동 경로가 막혀서 사정액에 정자가 나오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정자가 만들어지지만 부고환, 정관, 사정관 등에 폐쇄나 막힘이 있어 정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선천적인 원인보다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성병이나 전립선염 등의 감염, 수술로 인한 손상, 정관 수술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폐쇄성 무정자증의 경우 다행히 치료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쇄 부위를 수술로 복원하거나 체외 수정이나 현미 경적 부고환, 정자읍 인술 등의 방법으로 임신을 시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술을 진행하지 않고는 일반적인 방법으론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일단은 이 사실을 숨기기로 했죠. 남편도 자신의 상태를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비뇨기과 가본 적 있어?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했죠. 무슨 소리야? 한 번도 간 적 없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남편도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하지만 저 역시 사진으로만 확인받은 거라 확실하진 않아서 제 의도를 밝히진 않았어요. 대신 그래도 한번 검사받아보는 건 어때?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죠.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 제 커리어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리며 일에 몰두했죠. 하지만 동시에 남편과 이웃집 언니가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남편에겐 밤새 작업하고 다음 날 늦게 들어갈 거라고 말해뒀죠. 그런데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일찍 집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야식이라도 사갈 생각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직 잘 시간도 아니고 회사에 있을 시간도 아닌데 말이죠.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문자만 남기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 건물 앞에 도착해 1층 카페에 들려 마실 만한 음료와 야식을 구매하려 했지만 평소 밤늦게까지 영업하던 카페가 문을 닫은 걸 보고 조금 의아했지만 그냥 지나쳤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문고리를 잡으려던 제 손이 멈췄죠. 귀를 기울이니 남편과 이웃집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기,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너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자기라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나도 행복해. 하지만 우리 이러다 들킬까봐 걱정돼. 이웃집 언니의 목소리였어요. 걱정 마. 내 와이프는 오늘 밤새 작업한대. 내일 저녁에나 들어온다고 했어.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그동안의 의심, 불안, 그리고 혼란. 모든 게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어떻게든 버텼어요. 소리 내지 않고 울면서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죠. 제 인생이, 제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근처 24시간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죠.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죠.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치밀하게도 남편과 이웃집 언니의 흔적은 없었죠. 남편은 제가 밤새 작업실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태연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은행 거래, 내역 등을 몰래 확인했죠. 그리고 제 예상대로 둘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저는 제 미래를 위한 준비도 시작했어요. 비밀리에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받았고 재정적인 독립을 위해 제 명의의 계좌로 돈을 옮기기 시작했죠. 또한 제 작품 활동도 더욱 열심히 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제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과 언니를 대면하기로 결심했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회사에 늦게까지 있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연락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1층 카페로 향했죠. 예상대로 카페는 문을 닫아놓고 있었고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쉰 후 문을 흔들었지만 잠겨 있었고 계속해서 문을 흔들자 잠겨 있던 문이 열리며 언니가 나왔어요. 언니는 저를 보고 당황한 표정으로 무슨 일이냐 물어봤죠. 하지만 저는 언니의 말을 무시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카페 내부를 둘러봤어요. 책상 및 서재, 카운터 테이블 및 화장실 등 카페 곳곳을 살펴보는 중 남편을 발견했어요. 서재 책상 및 몸을 웅크리고 숨어있는 남편을 발견했을 땐 경악을 금치 못했죠. 남편은 저를 보고 변명을 했어요. 여보, 여긴 어쩐 일이야? 나는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집으로 가는 길에 카페 사장님이 물건을 잃어버렸다길래 찾는 거 도와주고 있었어. 남편이 당황해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언니도 재빨리 거들며 말했죠. 맞아. 내가 부탁했어. 그만해. 이미 다 알고 있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둘의 통화 기록, 만남의 증거, 심지어 둘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난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이혼하고 싶어. 남편은 창백해졌고 언니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언니, 당신이 임신했다는 소문도 들었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우리 남편은 무정자증이거든. 이 말에 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마도 그녀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내가 무정자증이라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증거 있어. 저는 전에 찍어둔 정액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죠. 이게 네 정액 사진이야. 정자 하나 없는데 임신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서 나한테만 구박하더니 결국 네 잘못이었네? 남편은 거짓말이라며 난 검사 받은 적 없다고 언니에게 말했죠. 맞아. 넌 내가 검사 받자 했을 때 무시했었지. 그래서 전에 관계 맺었을 때 몰래 챙겨서 내가 검사해봤어. 의사한테까지도 물어봤고 못 믿겠으면 네가 직접 검사 받아봐라고 말하며 사진을 던졌어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죠. 언니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겠다고 말했어요. 둘 다 당황해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소송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다행히 재판부에서 저희 손을 들어주었어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 모두에서 승소했죠. 소송이 끝나고 얼마 후 우연히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처음엔 듣고 싶지 않았지만 어쩐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은 결국 제 말을 의심하다가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대요. 그리고 정말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겠죠. 내연녀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전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했대요. 내연녀와 크게 다투고 결국 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내 아이라고 속였다며 내연녀를 사기죄로 고소했대요. 하지만 일은 전 남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내연녀는 임신은 사실이지만 저도 이 남자의 아이인 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거든요. 전 남편 역시 자신의 불임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고요. 결국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았대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도 결국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해와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새삼 깨달았죠.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더욱 진실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진실이라도 그것을 직면하고 극복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그림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배신과 극복이라는 주제로 제 감정을 모두 캔버스에 쏟아부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제 작품들이 미술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제 진솔한 감정 표현과 독특한 화풍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봐요.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고 작품들도 좋은 가격에 팔렸어요. 이 성공을 계기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유명 미술관에서 전시 제의도 받고 해외 컬렉터들도 제 작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성장했어요. 과거의 아픔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감정들을 제 그림에 담아내고 있죠. 놀랍게도 이 작품들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걸 알게 되니 그동안의 고통도 의미 있게 느껴져요.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과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 그림을 통해 또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분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또한 제 자신의 성장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고 싶어요. 그리고 그 경험들을 다시 제 예술로 승화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나요?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들 때마다 그걸 기억하세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을게요. 고마워요. 그리고 힘내세요.